네, 안녕하세요. 이인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주요 대법원 판례, 노동법 판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23년 상반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서 이번에는 지금 2024년 하반기가 다 되었습니다만 일단 2023년 하반기 것까지 노동 관련 판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사람들 간의 차별적 처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해서 보시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네. 그다음에 차별적 처우. 일단 기본적으로 차별적인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고요.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관해서 이제 뭐 임금 상당하게 차액이라든가 이런 걸 청구할 수가 있죠. 자, 판결 요지를 보시면 일단은 공무원 아닌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 첫 번째요. 청구하신 분들이요.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관리청 그리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요. 뭐 기간에 정함이 물론 이 사건에서 이제 없는 분들이라서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할 건데, 네, 일단 뭐 정함이 있는 분들보다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분들 근로계약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 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 자, 보시면은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보수랑 과적단속이에요. 어떤 분들 있을까요? 공무원 중에 운전직 공무원, 이제 유지보수 관련된 분들, 또 과적단속직 공무원, 과적단속직 관련된 공무원들 있으세요? 자,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분들. 이분들은 정근수당, 직급 보조비, 성과 상여금, 가족수당 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시더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우리가 하는 거랑 사실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같거나 아니면 뭐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뭐 그 관련 업무라는 게 결국은 유사한 업무 아니냐. 근데 왜 우리는 이거 안 주냐. 차별적인 처우를 했으니 이게 법에 위반돼서 그런 불법 행위죠. 불법 행위를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구성할 수 있는데 불법 행위다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소급 졌어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자, 그 이유를 좀 볼게요. 자, 일단 다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 자, 공무원은요.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일단 공법상 관계예요.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공무원의 근무 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이제 그렇죠. 근무 조건이라는 것이요 이미 법에 사실 다 상세하게 규정돼 있죠. 공무원분들은 뭐 임금 체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게 근로 조건이라고 표현 안 하죠. 근무 조건. 그리고 단체 협약해서 이거에 관해서는 정할 수 없죠. 이분들은 공무원들은요. 그래서 근로조건 개선을 어, 도모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단체 협약에서 합의로 정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전보 인사에 따른 뭐 보직이라든가요. 업무의 변경 가능성이 있죠. 전보되면요. 그리고 뭐 보수 체계라는 것도 뭐 일반 민간 기업하고는 좀 다르죠. 이런 사정 등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아까 앞에 보신 분들이요. 그 두 집단이 있었죠. 이제 이분들이 국가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이게 이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는 국토관리청장인데 이분이 국토교통부 소속이면서 국가산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 이제 이분들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요.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아까 앞에 보신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으로 근무를 하시죠. 이분들 이거를 뭐 통틀어 국토관리원이라는 걸로 이제 붙였는데, 자 이런 분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아까 앞에 보신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 고용상 지위, 이분들의 지위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 다수 의견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 요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일단 비교 집단으로 삼으려면 이게 사회적 신분에 해당해야지 그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아예 애당초에 요 고용상 지위라는 게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다수 의견은요.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국도 관련 아까 그 두 집단이 있었죠. 이 고용상 지위라는 게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또 그리고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아까 공무원분들, 운전직 공무원, 과적 단속직 공무원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니 결국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어야지 이게 차별을 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텐데 여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불리한 처우인지, 그렇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뭐 더 나아가 필요 없이 판단 안 합니다. 아예 차별적 처우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당연히 청구권이 없어서 기각 졌죠. 네, 이게 다수 의견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관 권영준의 별개 의견. 별개 의견은 이제 결론은 같은데 논리가 좀 다른 거죠. 자, 이분들이 가지는 지위가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답니다. 이 대법관 권영준의 의견은요. 일단 해당은 해요. 자, 해당하니 결국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죠.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분에 해당하니까요. 그런데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 아까 그 공무원분들이 봤던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수당 등등등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아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법률에 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이런 걸 주는 건 다 이유가 있고, 이 국도관리원 아까 그 지금 이 청구한 분들이요, 국도관리원들에게 이런 걸 주지 않는 데도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차별 처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불법행위 안 되죠. 손해배상 책임 발생 안 할 거고요. 요약하면 아까 다수 의견은요, 사회적 신분 해당성 자체를 부정해서 끝냈는데, 본인은 사회적 신분은 해당하는데 그렇지만 차별 처우가 아니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차별 처우가 아니죠. 그러니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결론엔 동의하니까 지금 별개 의견 된 거고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의 반대 의견. 결론이 이제 반대입니다. 다른 거예요. 자, 일단은 비교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일단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면 같은 사업장에서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비교 대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신분이라는 게 후천적으로 획득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를 포함한다. 이건 좀 이제 아까 다수 의견하고는 좀 다른 전제죠. 네.
그래서 국토관리원이라는 분들의 이 공무직 근로자라는 것이 그 근로자라는 이 고용상의 지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뭐 보면 뭐 쉽게 자신의 의사 능력발 쉽게 펼 수 없고 그러네요. 그런가요? 일단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점한다. 뭐 그건 맞죠. 예. 한번 공무직 근로자로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쭉 오랫동안 근무하시긴 하니까. 그리고 뭐 열악한 근로 조건 등등등.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게 반대 의견의 논지고요. 자, 그러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요 앞에 본 것처럼 비교 대상,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고,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왜 이분들은 안 주냐? 그러니 위 각수당에 해당하는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지금 반대 의견의 결론입니다. 네.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다수 의견의 결론은 애당초 사회적 신분으로 그걸 구성할 수가 없다. 사회적 신분. 그러니 비교 대상으로 이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네. 그게 지금 전화비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뭐 대법원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나왔던 거고 이제 이른바 고용의사 우리가 뭐 흔히 이제 페이닥터라고 하는 병원에 있지만 본인이 그 병원 의원을 개설하지 않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월급 받고 이제 계신 분들 페이닥터라는 사람들 이분이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이분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보시면은 형사 판결이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퇴직금을 안 준 거예요. 퇴직금 안 주면 형사처벌 되죠. 14일 내에. 네. 자, 일단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요거는 늘 나온 설시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이 도급 계약이라든가 뭐 위탁 계약이라든가 뭐 등등 프리랜서 계약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비춰서요. 이 근로자가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요거 약 장소적인 거고요. 요거 이제 봉사가 아니고요. 아니면은 어떤 성과의 뭐랄까요 수익, 그러니까 손익에 기반한 게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정해져 있죠 보통 임금은.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 이제 독립적이거나 대등한 그런 게 아니고 종속적인 관계. 자,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할 때요. 자, 보시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합니다. 자, 업무 내용. 다음에 취업 규칙이나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요. 어떤 규정의 적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 상당한 지휘 감독. 그리고요. 근무 시간, 근무 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하는 거죠. 지정되어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거기에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 요 시간, 장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라든가요. 어떤 근무한 장소에 구속을 받아야죠. 뭐 마음대로 이제 뭐 출퇴근이 아니죠. 마음대로 하면 출퇴근이 아니죠. 그건 본인 원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속, 장소 이런 것들.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그 보통 이제 근로하면 다 있잖아요. 거기 본인이 필요한 비품들 사서 가진 않잖아요. 근로자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요건 이제 약간 생산 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차원인데 이런 거. 그리고 또 제3자를 고용한 업무를 대행케 한다. 나 일하기 싫으니까 저 딴 사람 데려와서 일을 한다. 이런 근로자가 아니겠죠. 하는 등 결국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반대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근로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보시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이제 회사가 어려우면 이제 같이 손해를 나누자 이러면 근로자 아니겠죠. 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이건 이제 근로를 하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게 이제 대상적 성격이라는 의미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요거 이제 매월 정해진 액수를 받는지, 네, 뭐 이제 실적에 따라 조금 변동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정해진 거를 이제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연천징수, 이건 이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면 원천징수를 이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만 이제 그런 거 했는지 이런 것들 다 봅니다. 이제 또 뒤에 나올 거예요. 네,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존속성의 의무, 정도, 이런 거요. 이 사용자에게만 전속되어 있느냐. 이제 근로자가 이제 해했을 땐 여기 가고 해지면 다른 데 가서 근로자를 일하고, 이게 이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죠, 보통.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이거 뭐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이런 것들도 보는 건데, 결국은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판단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이에요. 다만 이것들이 뭐 모두 갖춰져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중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임의를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 가지, 앞에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요. 어떤 실적 기반으로 어떤 그 보수를 정해요. 뭐 건 몇 건을 하냐, 뭐 건당이라든가. 그리고는 프리랜서 계약인이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고 근로소득세 연천징수 안 하죠. 이렇게. 자, 이러면 이분이 그럼 근로자가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 요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로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쉽게 부정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 늘 나왔던 설시고,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자, 갑 의원이 있어요. 이걸 실제 운영하는 건 이제 피고인이죠. 형사 사건이니까. 근데 의사 을이라는 분이요, 2년 동안 요 갑 의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자, 위탁 진료 계약이에요. 이게 근로계약서라고 안 돼 있죠. 근데 명칭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자, 했어요. 근데 퇴직금을 14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됐네요. 네. 자,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라 하더라도 뭐 이건 실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저 의사 을 이분이 정해진 시간 동안 갑 의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그렇죠? 아침 9시 반쯤 여나요, 보통? 의원이니까요. 저녁에 뭐 6시, 늦은 7시 정도까지 병원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여기 계속 앉아서 진료를 하세요. 의사 선생님. 네, 여러분. 자, 그리고는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 뭐 되게 많이 받으시던데, 그래도 어쨌든 한 달에 정해진 그 액수를 고정적으로, 고정성 저기 받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병원 의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한 유일한 의사네요. 이분이 사실상 주중 토요일 대부분 뭐 매일매일 앉아 있네요. 앉아 진료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이 개설만 여기 뭐죠? 여기 생협이니까 여기서 개설을 했지, 의원을. 실제 가면 마치 이분이 저기 이 병원 주인님 것 마냥 주중 토요일 계속 앉아서 매월 진료 업무 수행 현황 실적도 보고, 뭐 환자가 몇 명이 왔고, 뭐 이게 어떤 보고도 실제로 이루어졌나 보네요. 네, 했어요. 자, 그러면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가 관리되겠네요. 그쵸? 이분이 주중 토요일 그 의원의 문 여는 시간에 안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분이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가네요. 자, 근무 시간 정해져 있을 것이고,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장소 당연히 여기 이 병원, 이 의원에서만 당연히 이 근무, 이 표현은 근무, 뭐 진료지만요. 어쨌든 그 근무의 내용은 진료지만.
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도 만약에 이분이 근무 시간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환자가 왔는데 진료를 안 해요. 그러면 뭐 제재가 있죠. 있겠죠.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상당한 지휘 감독. 그리고 또 의료 장비나 여기 사무 기기를 피고인이 제공하는 이 병원은 애당초에 이분이 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 다 장비 뭐 다 있죠. 그러니까 또 그리고 환자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급여의 변동 없이 매달 정해진 페이 닥터잖아요. 매월 고정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분이 받은 거는 거기 매일매일 앉아서 진료한 거에 대한 대가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요것도 좀 포인트인데 자, 이 의사 선생님이요. 비록 진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환자가 왔어요. 뭐 어디가 아프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치료할지 저렇게 치료할지 진료죠. 진료, 처치 뭐 하는 것들. 개별적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당연하죠. 어떤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를 알려주면 이 사람이 의사일 이유가 없죠.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가끔 이제 당사자 대리인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말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이걸 지휘 감독합니까? 그럴 거면 이분이 의사일 필요도 없고 의사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의 진료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니까 이게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도 없지 않느냐. 당연히 뭐 가끔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송을 어떻게 수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본인의 어떤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이제 그 내용까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사용자가 주장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였죠. 근로 제공이죠. 근로자 맞다. 그러니 퇴직금 안 줬으니 유죄. 이렇게 결론이에요. 네. 자, 세 번째 이제 이 기대권 법리가 대법원에서 아주 뭐 매년 네, 이제 나옵니다. 매년 네,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기대권 법리 이제 아예 정립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이 정년 후에 재고용되는 기대권이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이 기대권 법리는 요건 늘 나왔던 설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칙이죠. 자, 일단은 정년에 도달하면요, 당연퇴직이죠. 그거는 이제 뭐 뭐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죠. 정년 연장을 할지 말지는 사용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꼭 그 정년 이후에도 고용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럴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년에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 이게 좀 당연한 법리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요. 요거 이제 기대권 법리죠. 요런 등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자, 규정이 있거나 딱 규정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규정은 재고용해야 한다예요. 재고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재고용할 수 있다도 물론 다퉈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제 보여야지 돼요. 꼭 해야 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일단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실시하게 된 경위, 기간, 뭐 직종에서 도달한 비율, 뭐 딴 사람 다 해준데 난 왜 안 해줘 이런 거죠. 그리고 거절된 근로자는 도저히 쟤는 안 되겠는데 뭐 그러면 네, 그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관행이에요. 인정되는 등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신뢰관계. 이건 뭐 기대권 법리 그대로죠. 뭐 당연히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신뢰관계 형성되어 있거나 관행 네, 이런 것들 있으면 정년 후에도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권. 내가 정년은 도래했지만 기간제 근로자로 여기서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예요.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기간제 근로자예요. 왜냐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재고용을 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겠죠. 종신고용이 돼서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당연히 정년 후에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제 근로자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니 정년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이 앞에 말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인정된다면 당연히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지금. 네. 여기까지 이제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나가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놀랍죠? 네, 여기 놀라운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일단 당연 퇴직인데 그러한 경우에 앞에 보신 것처럼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성립돼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지만 였죠. 근데 어쨌든 정년에 도달했어요.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재고용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년 도래 이전에 이분이 기간제 근로자였어요. 근데 이제 기간 만료가 이제 정년보다 이르면, 그러니까 정년 도래 전에 기간이 만료됐으면 그냥 사실 이분은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할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갱신기대권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였으니까. 자, 이제 그거는 좀 이거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가 될 거고,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 만료 중간에 만약에 정년에 도래하면 당연 퇴직이에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런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정년일로 퇴직하게 되는 그 순간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그럼 이분을 재고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고용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대권 요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굳이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분이 기간에 정함이 없던 근로자였던,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던, 정년을 이유로 퇴직은 사실 당연 퇴직이니까 그걸 기점으로 그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재고용하는 것은 다를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이제 받은 겁니다. 네. 기대권 법리는 사실 모든 지금 케이스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상정해 볼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본 그런 법리가 적용이 된다면. 네. 자, 이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연차 수당이라고 부르죠.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요. 소멸시효가 적용되려면 언제부터 기산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 두 가지. 자, 보시면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말은 어려운 것처럼 써있는데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말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요. 자, 보통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 휴가가 며칠인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 이제 매해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그걸 이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이제 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요. 연차 휴가가 며칠인지 나옵니다. 자, 그때부터 그러면 그 해에 1년 동안 그 연차 유급 휴가를 써야 되잖아요. 쓰죠. 쓰면 되고 촉진으로 소진되지 않는 이상 만약에 그걸 못 쓰거나 안 쓰면 돈으로 받죠. 연차 수당을 받아요. 자, 근데 그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언제 받냐? 물론 이제 그 해 만료되기 전에 이제 정산을 다 해주는 이제 회사나 사업자, 이제 사용자도 있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그 수당이라는 것이 결국 돈으로 받으니까 임금이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 유급 휴가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연차 유급 휴가잖아요. 유급 휴가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근로를 안 하고 돈으로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근로를 안 하는 거죠.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건데 대신 근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죠. 임금이잖아요, 결국은.
자, 임금이에요. 그럼 심플하게 이건 임금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3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뭐 당연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지금 시작하냐? 기산점은 언제냐? 이제 이 판례에서 이제 의미 있는 건 이겁니다.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그 해에 1년 동안 못 썼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줘야 되죠. 그러니까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니까 사실 그 다음 해가 되면 그때부터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요 1년에 그 해, 그러니까 그 원래 써야 되는 그 해 1년, 그 다음 3년, 더하면 4년. 네, 결론적으로는 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대법원까지 가서 판시를 받았습니다. 네. 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 의무. 이제 자, 이런 거 새로운 판례 같습니다. 배려 의무. 일가정 양립 지원. 늘 배려할 의무가 있다. 이거는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라서. 자, 보시면 부모의 자녀 양육권이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 기본권이죠. 헌법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권. 네, 이 권리 기본권이에요.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 그러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요. 양육권의 사유권적 기본권, 뭐 기본권이지만 재산권적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사유권적 기본권이죠. 양육권의 사유권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서 구체화 여기서 해서 자,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육을 배려, 일가정 양립 지원 의무가 이 법에 나와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19조 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 근로자, 그러니까 유아기 근로자, 어린들이요. 유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 조정, 그러니까 근무 시간 조정이죠. 그다음에 연장 근로 제한, 근로 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 돼 있어요. 네, 지원, 네, 노력.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보시면 부당해고죠. 네. 유아기 근로자, 그러니까 유아기 근로자 아까 저기 자녀 양육하는 근로자요. 여기 어린 자녀 양육하는 근로자. 유아기 근로자에 대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반대로 유아기 근로자로서 어떤 그 근로 관련해서의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기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요. 그렇죠? 배려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자,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업주는 배려 부담한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근로자가 처한 환경, 이 자녀가 뭐 한 5명 있다 이러면 더 많이 해줘야겠죠. 사업장의 규모가 뭐 대규모인데 뭐 그거 배려 못 해주겠습니까? 그런 거죠. 인력 운영의 여건 뭐 근로자가 한 1000명쯤 돼요. 해줘야겠죠. 자세히. 네, 운영상의 필요성, 뭐 돈을 잘 벌어요. 뭐 근데 왜 안 해주냐, 뭐 하는 거죠. 하여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하여튼 그런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네,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요거 이제 징계나 이런 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물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단축 근로 나 해야겠다 하면 해줘야 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주도 다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자, 연장 근로 시간 초과 여부, 휴게 시간 부여. 네. 이거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 판시부터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한 주간의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이거 원래 한 주간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 초과하면 안 되는데, 그럼 초과했는지를 어떻게 카운팅하냐? 하루에 8시간 초과했는지랑 상관없이 한 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굉장히 당연해 보였는데 이게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왜냐하면 여기 한 주간의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 그러니까 초과하는지를 보면 당연히 한 주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한 주간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초과하니까 연장 근로죠? 그러면 그게 거기서 카운팅을 해서 12시간 넘었으면 초과고 아니면 아닌 건데, 이게 또 반대로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것만을 그러면 따져야 되느냐?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 뭐 저는 당연해 보였는데, 예, 이렇게 판시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4시간마다 30분을 추계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연장 근로 할 때도 4시간이니까 30분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도중에, 예, 부여 당연히 줘야 된다. 네.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 당연한 판시를, 네, 뭐 대법원까지 일단 갔어요. 네, 판시는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네. 이제 구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 제외, 그러니까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되잖아. 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1항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단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리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한 주간 12시간을 한도로죠. 12시간 한 주간 12시간 한도로 50조의 근로시간 연장할 수 있다. 아까 50조 보시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문헌상 요 53조 1항 여기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연장 근로 시간의 한도가 일주일, 한 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잖아요.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거 없잖아요. 문헌에. 그러니 한 주간 연장 근로 시가 12시간 초과했는지는 하루 8시간 초과했는지랑 상관없이 40시간, 아까 여기 40시간이라 했잖아요. 40시간 초과하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된다. 뭐 당연해 보이는 설시를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일단 그 논거를 좀 볼게요. 자, 아까 1항이에요. 한 주 단위로 12시간 연장 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었죠, 아까. 여기서 연장 근로란 한 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 아까 40시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자연스럽다. 네, 자연스러워요, 저도.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문헌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돼 있었죠. 1항, 2항 안 따지고요. 그러니 저 아까 2항의 근로 시간, 하루의 근로 시간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에 포함한 것은 합의하면 어차피 하루 8시간 초과한 연장 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그 하루의 연장 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하는 거는 문헌에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주간에 12시간이라고 해놓은 이유가요. 지금 뭐 탄력적 뭐 다 있는데,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의 한 주간 합계에 관하여 이거 그렇죠? 아까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것만 더해 보자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문헌에 없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일주일에 12시간, 한 주간 12시간이라고만 딱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초과하면 50% 가산하잖아요. 그렇죠? 연장 근로 수당이라고 가산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사용자한테는 돈을 더 내게 해야 하면 결국 연장 근로가 억제될 수 있겠죠. 또 근로자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돈 더 받아야 되겠죠.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 네, 그런 양 측면에 이런 이유가 있는 거라서 하는 거지. 50% 이제 더 가산하라는 거지. 연장 근로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합의하면, 그러니까 합의하더라도 아까 왜냐하면 한도로 한다 했잖아요. 12시간을 한도로. 그러니까 합의를 하더라도 초과는 안 되잖아요. 그거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는데요. 그러니 결국
한 주간 일주일 기준 12시간 초과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아예 자체를 금지하는 거다. 그러니 하루에 초과하는 것,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는 어디에도 규정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걸 여기 아까 왜냐면 8시간 초과에 가산하는 거 하고 지금 이거 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플하게 문헌 그대로 한 주간 12시간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초과 여부를 보면 된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4시간 이상, 그러니까 4시간에 30분 휴게 시간 줘야 되잖아요. 연장 근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초과해서요. 8시간 넘어서 그 다음부터 4시간 연장 근로 하면 30분 부여. 당연합니다. 네. 안 되면 네. 네, 그렇죠. 네. 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저성과자 해고 라고 하죠. 저성과자. 네. 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잠시만요. 저성과자 관련된 데는 요 뒤에 있고, 요거는 이제 늘 나오던 설시입니다. 어떤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 통상해고 양쪽에 모두 해당을 할 수도 있죠. 뭐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통상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싶은데, 일단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여기에는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해당 안 되죠. 근데 사용자가 요걸로 해고를 일단 했어요. 그 사유로 이유로 요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게 아니고요. 왜냐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어요. 일단 그냥 통상해고라고 해고하면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라고 이제 보는데, 뭐 그런 거는 사용자의 재량이다.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는 재량이다. 형식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신문 일면에 나올 정도의 이슈, 뭐 그런 거, 뭐 중대한 범죄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이건 뭐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 없이 그냥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 굉장히 드물긴 하겠지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 통상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여 여기 해당하죠. 통상해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니까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징계해고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통상해고를 하면 절차 위반으로 네, 부당해고가 됩니다. 네. 자, 이제 저성과에 관련된 거요. 네. 자, 일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요거 근로기준법 규정이고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건 이제 이런 거죠. 자, 취업규칙에 요러요러한 사유면 해고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 면직 처리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사용자들이 가끔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해고한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 해고했다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 이제 부당해고예요. 네. 이런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해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거기 써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취업규칙에 이제 이런 거 써있어요.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라고 취업규칙에 써놔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극히 불량하여 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조금 뭐 말은 길게 쓰지만 결국은 그렇게 써 있는 거에 대한 이 판단은 결국 정당한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 보시면은 성적이나 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요, 공정하고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겠고,
낮고요, 당연히. 그리고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 기간입니다. 이게 뭐 그 기존의 대법원 뭐 저기 판결 중에는 한 5년, 7년 뭐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뭐 그 해 한 해 성적이 뭐 저기 ABC 중에 D야. 그러니까 뭐 불량해. 물론 불량하죠. 상대 평가긴 하지만 뭐 ABCD 중에 D가 뭐 10% 정도인데 어, D를 받았다. 그럼 근무 성적이 불량한 건 맞겠죠, 그 해에. 자, 근데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건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이 근무 성적이라는 걸 절대평가할 수가 있나 싶은데 시험도 아니고요. 어떤 성과가 계량화될 수 있는 업무화라 하더라도요. 뭐 영업실적 같은 거요. 일정 기준의 영업실적에 미달하면 그게 객관적으로 불량하다? 객관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 라고 할 수가 있나? 그쵸? 규범적으로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예. 남들은 다 저기 저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라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상대적인 거라서 절대적으로 일정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된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하루에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실적 몇 건 처리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수리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수리 기사나 뭐 점검하시는 분들 하루에 몇 건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수 있잖아요. 8시간 근무하면. 근데 그걸 도저히 못 한다. 뭐 그런 경우라면 조금 절대적으로 낮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를 했더니 ABC 중에 D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서요. 그런 낮은 정도를 넘어서요. 상당 기간, 상당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 또 안 되고요. 이제 안 돼요. 근데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도 없어야 돼요. 어렵죠? 다 어렵죠? 여기 보면 자, 이 평가. 일단 뭐 평가가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으면 뭐 그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안 되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게 상대 평가의 낮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 기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는 게 개선도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다. 그래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된다. 거의 안 되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자면 근로자의 지위가 굉장히 뭐 높으신 분이면 사실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좀 그 이유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위가 별로 안 높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성과가 좀 낮아요. 뭐 이런 것만으로 과연 가능할지. 업무의 내용, 그러니까 성과, 전문성, 뭐 이게 정도와 기간, 특히 기간 이런 거요. 좀 장기간 소요됩니다. 부진한 정도가요. 뭐 들쑥날쑥 이게 아니고요. 뭐 어떤 해는 좀 잘했다, 어떤 해는 못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요. 또 이제 교육 전환 배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어, 그런 어떤 기회를 부여했는지. 이제 가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회를 부여했는데 근로자의 태도. 이거 전환 배치했잖아요. 나는 안 해본 업무인데, 아니면 나는 이런 거 못 하는데요.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나 안 할래. 뭐 이런 이제 태도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여건, 사업장이 충분히 이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인데 부여 안 하면 안 되겠죠. 예. 반대로 뭐 소규모다 이러면 조금 완화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면서 판단한다. 거의 어렵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네, 저성과자 해고가 제일 어려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데, 그게 동시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이 죄수관계, 뭐 죄수는 사실 형법상 얘기라서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는 이제 그 형법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위는 한 개예요. 뭐 이런 거죠. 주먹을 한 번 휘둘렀다. 한 번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 한 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먹을 휘둘렀다, 이런 어떤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개의 죄. 네. 이 한계 행위라는 게요, 법적 평가가 아니라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한계로 평가되는 거다. 네. 말 굉장히 좀 어렵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주먹을 한번 휘두른 거. 네. 자,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자, 이분이 대표이사예요. 회사 면서 경영 책임자고요. 그러니까 뭐 규모가 뭐 아주 뭐 커서요. 별도의 경영 책임자 있는 게 아닌 뭐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아는 대표이사로서 경영 책임자이자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다 같죠. 심지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뭐 일반적인 뭐 사실 그냥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요. 경영 책임자이기도 하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기도 하죠. 형사사건이나 피고인을 아까 이 회사의 대표이사. 자, 이제 뭘 안 했는지 봅시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자, 요거 안 했고요. 과실 요거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도급비하 이제 쭉쭉 보시면 물론 관계 수급인이지만 네. 뭐 어쨌든 정의 야외 작업 중 쭉쭉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망을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망했어요. 자, 보세요. 요거 안 했죠? 안 했고.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안 했어요. 요거 안 했죠? 요 각 법에 나온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안 했어요. 그래서 사망하는 동시에 자, 사망하는 중대재해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자, 요거 안 했고요. 요거 안 했고요. 요거 안 했어요. 그러면 요거 해당되고요. 요거 해당되고요. 요거 해당되죠. 이 해당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분이 요거와 요거와 요거 세 개를 안 한 게 아니고 뒤에 나오겠지만 그게 하나의 행위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자, 지금 일단 다 유죄예요. 여기 요 형법이고 요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자, 1심, 원심 다 유죄예요. 다 죄는 인정되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그 목적이 사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산업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거고요. 이게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노무 제공하는 사람 종사자, 왜냐면 이게 종사자 아까 안전 유지 증진 생명 신체 보호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 법이 다 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호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생명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이건 이제 노무 제공하는 사람이나 종사자로 특정하지 않을 뿐 그냥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생명 신체 보전이잖아요.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요 사람이나 노무 제공하는 사람이나 종사자 뭐 다 마찬가지죠. 목적이 같고. 자, 그리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요런 거 안 했어요. 그렇죠? 요런 거 안 한 거랑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을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차차 요거 하고요. 물론 안 한 게 좀 달라 보이긴 하죠. 요런 조치를 안 한 거하고 요 조치를 안 한 거하고. 근데 이 조치를 안 하고 또 돌아서서 이 조치를 안 했냐? 사실 그건 아니죠. 이게 왜냐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 그냥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한 게 별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한 거예요. 부작위 안 했는데 그게 내용이 알고 보면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행위라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조치와 이 조치의 실질적인 내용이 결국은 이제 다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요 조치는 했는데 요 조치를 안
요건 했어요. 요건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한 거는 했으니까 뭐 법 위반이 아니고 이건 안 했네. 법 위반이 된다. 근데 이게 말은 그런 것 같지만 요 조치는 하고 요 조치를 안 했으면 이분이 사망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잖아 이 사건에서 요 조치의 내용이라는 게 여기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결국은 그 안 한 것 자체는 한 개의 행위다. 물론 부작위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주먹을 휘두른 것처럼 자기 한 거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안 한 거의 행위잖아요. 그냥 안 한 거. 결국 둘이 상상적 경합 같은 거다. 또 한편으로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있죠. 업무상 주요 의무. 아까 요거 업무상 과실이잖아요. 이것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그렇죠? 이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확보 의무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다 업무상 과실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 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죠. 그러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랑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행위의 동일성 인정된다. 그러니까 주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상적 경합 관계. 자, 요거 두 개가 상상적 경합이고요. 요거 두 개가 상상적 경합이고요. 그럼 결국 얘랑 얘도 상상적 경합으로 붙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상호간 세 개 다 서로 다 상상적 경합으로 있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에서 왜 대법원까지 갔을까 보면요.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상상적 경합과 다른 게 실체적 경합인데 그거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 겁니다. 주먹을 두 번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라는 의미가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피해자가 두 명이잖아요. 그 죄가 두 개예요. 각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중됩니다. 이제 형량을 이제 우리가 산정할 때 가중을 해요. 이제 가장 중한죄형 정한형에다가 이제 가중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피고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한, 더 높은 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를 다퉜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상상적 경합이다 하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한, 가장 이제 처벌이 센 걸로 다 흡수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양형을 판사가 결정하겠지만 일단 이제 법정형이죠.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고할 수 있는 형을 정할 때, 그 범위를 정할 때 상상적 경합으로는 유리해요. 피고인한테.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다퉜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초로 대법원에서 판시가 나온 겁니다. 요런 케이스라면 요거는 상상적 경합이 맞다. 피고인이 유리하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노동 관련 판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석 변호사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